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흔히 골수 이식이라고 하죠. 조혈모 세포 이식을 말하는 건데요. 백혈병을 비롯해서 혈액종양 치료에 쓰이는 방법입니다. 혈액암은 혈액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죠. 흔히 생각하는 종양 덩어리로 확인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혈관을 따라 퍼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암 치료와는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혈액암과 치료의 하나인 조혈모 세포 이식,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그리고 노년기 빈혈이 주는 위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혈액암은 혈액과 림프계를 따라 진행되는 암입니다. 암세포가 혈관을 따라 퍼지는 거죠. 그리 흔한 암도 아니지만 드물지도 않다고 하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엄지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혈액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양 덩어리가 확인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네, 좀 다릅니다. 이게 혈액암은 혈액이나 혹은 이제 골수세포에 있는 그 세포의 종양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대부분은 혈구 수치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또 림프종처럼 목이나 겨드랑이나 이런데 이제 종양을 만들기도 하지만 네. 대부분은 혈구 수치의 이상으로 먼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보여지는 종양 덩어리도 없고 혈관을 따라서 암세포가 퍼지는 건데요. 초기에 발견된다고 해도 수술로 제거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수술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술로 제거한다는 거는 종양이 거기에 모여 있고 다른 데는 종양이 없다는 전제하에 네. 이제 전부 다 드러내는 건데요. 이게 혈액암은 피를 타고 온몸을 다 이미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술로 한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몸에 이미 다 퍼져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이 혈액암이 흔하지도 않지만 드물지도 않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저희가 가장 흔한 암들, 10대 암들, 위암, 유방암, 폐암, 간암 이런 것들만큼 흔한 암은 아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암 통계를 보면 가장 흔한 혈액암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비호치킨 림프종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네. 이게 한 2% 정도 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골수성 백혈병이나 다발골수종 같은 병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1년에 100명의 그 암 환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혈액암 환자들이 이제 그 중에 한 5% 내외는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 정도는 암에 걸렸을 때 혈액암이니까 그렇게 적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네요. 제 주변에도 혈액암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신데요. 40대 후반이거든요. 그런데 또 혈액암이 주로 노년층에서 많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혈액암들이 있습니다. 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은 그리고 다발골수종 같은 것들은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암이기도 하지만 네. 또 그 나이에 상관없이 급성 백혈병 종류가 또 발생하는 것이 있고 네. 또 예전에 항암 치료나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 치료로 인한 이제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네. 이 혈액암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거는 나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네. 그 혈액암에도 종류가 있고 나이 외에도 여러 위험 요인들이 있는 거네요. 그럼 혈액암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이 있나요? 초기 증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이게 혈액암이라는 거는 결국은 혈구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피 수치가 나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빈혈이 심하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소판이 심하게 떨어지거나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백혈구가 심하게 떨어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한 증상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빈혈 때문에 이제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숨이 차고 이런 증상들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혈소판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멍이 들고 이제 코피가 자꾸 나고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백혈구에 문제가 생기면은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열이 나서 여러 가지 감염증으로 오셨는데
거꾸로 혈액암을 진단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초기 증상 이런 것은 없고 결국은 혈구랑 관련된 어떤 증상이 일정 기간 이상 일반 진료를 받았는데도 좋아지는 게 없거나 나빠지거나 그럴 때는 이제 큰 병원 피 검사를 해보고 큰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증상들은 말씀 주셨는데 혈액암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빈혈, 멍이 든다든지 코피아 같은 출혈이 잦은 것도 의심 증상일 수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골수에 이제 혈액암이 생기면 암세포들이 골수에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니까 골수 안에서 피를 만드는 정상적인 조혈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만들지 못하게 되니까 빈혈이 생기고 혈소판을 만들지 못하니까 혈소판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한 빈혈 증상, 그다음에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출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혈액암이 의심되면 혈소판 수치라든지 백혈구 수치, 빈혈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 이제 다르게 나타나죠. 왜냐하면 각 혈구들이 하는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골수 안에 이 혈액암 세포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 골수가 많은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시다든지 골반통이라든지 혹은 관절통 이런 것들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혈액암이 골수에서 많이 증식하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이제 열이 계속 나고 혹은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골수 자체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로 생기는 것이고 혈구는 혈구 자체의 담당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혈구가 특별히 문제가 많이 생기면 그거랑 연관된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네.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적혈구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숫자가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빈혈이 심해서 빈혈 증상이 나오는 거고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 혈소판은 혈액 응고, 피가 났을 때 응고되는 걸 담당하는 혈구이기 때문에 응고가 잘 되지 않으니까 거꾸로 출혈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혈구는 면역세포니까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제 감염증이 생겨서 오시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 혈액암에 대한 진단은 조직검사나 골수검사로 결정이 되나요? 네, 일단은 이제 피검사에 혈구에 이상이 있으면 이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골수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몸 안에 혹이 크게 커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임파선이 많이 부어서 커지게 되는데 그 부위를 이제 직접 조직 검사를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혈액암에 대해서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와 같은 여러 치료법들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치료법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치료법은 일단은 이제 각 혈액암의 종류에 따라서 약제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혈액암은 이제 저희가 병기라고, 그러니까 1기, 2기, 3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림프종하고 다발골수종의 경우는 있지만, 이제 백혈병 계열이나 다른 골수 계열의 병들은 또 병기라는 게 없거든요. 이제 병기가 없는 대신에 저희가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나 염색체 검사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의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치료가 잘 될 것이냐, 잘 되지 않을 것이냐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기도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치료에 대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것을 쓰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앞선 여러 가지 위험도의 분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네.
병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위험도를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혈액암이 급성이나 만성이냐에 따라서도 치료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급성이냐 만성이냐로 나누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백혈병이 있고요. 네. 백혈병이 급성 백혈병, 만성 백혈병으로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이제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처음부터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는 반면에 네. 만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종류의 그런 치료를 하면서 만성적으로 저희가 잘 조절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치료 결정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치료가 그러니까 진단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만성이냐 급성이냐에 따라서 그 병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다른 거죠. 이제 급성은 빨리 치료해서 완치를 하자. 네. 만성은 이거는 완치는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환자분들이 또 오래 잘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이 적고 치료가 잘 되는 표적 항암제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서 조절을 잘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합니다. 네. 이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 이제 고강도의 항암 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한다고 하셨습니다. 흔히 골수 이식으로 얘기가 되는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조혈모세포를 이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제 조혈모세포가 이름을 잘 뜯어보면 조혈, 피를 만드는 모세포, 엄마세포거든요. 그래서 이 조혈모세포가 가장 많이 있는 부위가 우리 몸에서 골수입니다. 이제 골수에서 피를 만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희가 골수에서 직접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해서 이식을 했기 때문에 골수 이식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요즘은 골수에서 직접 채집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조혈모세포가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초 혈액에 돌아다니는 조혈모세포를 채집을 해서 이식을 하면 이제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는 거고 제대혈에도 저희가 조혈모세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혈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모아서 이식을 하면 제대혈 이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골수 이식,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 제대혈 이식을 다 합쳐가지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다고 하고 개념은 피를 만드는 조혈하는 모세포를 저희가 이식을 한다는 거죠. 새로 환자분에게 넣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골수에서 피를 다시 만드는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조혈모세포 이식이 난이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대상이 되는 환자들의 상태가 중증인 것도 이유가 될까요? 네, 그것도 이유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자기 걸로 하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있고 타인에게서 받는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있습니다.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에는 이식을 하기 전에 항암제 그 목적이 몸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고강도의 항암 치료를 해서 다 죽이는데 그리고 나면 골수세포도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조혈모세포도. 그래서 조혈모세포를 자기 거를 미리 채집을 해놨다가 항암제를 세게 주고 그다음에 조혈모세포를 다시 주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피 조혈하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이식 전에 들어가는 고강도 항암 치료의 용량이 세기 때문에 그 항암제의 용량으로 인한 독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와서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식을 하기 전에 전처치 이제 항암제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 항암제의 용량은 환자의 상태나 병에 따라서 저희가 그 강도를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식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생기는 면역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역 억제제를 추가로 이식 이후에도 유지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문제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식 이후에 환자 관리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의 그 난이도가 높다는 것이 이식 이후에 그런 환자의 합병증이나 관리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일단 자기 걸로 하는 자가 이식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받는 이제 헌혈 증상이 일치하는 기증된 조혈모세포 이식을 또 하는 거죠? 네.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다른 사람에게서 기증을 받아서 하는 이제 저희 이식인데 요거는 이식을 할 때 저희가 인간 백혈구 항원이라고 부르는 그 면역 항원을 저희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이 인간 백혈과 항원이 일치를 하게 되면 타인에게서 저희가 공여받은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면역 항원이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 건데요. 조혈모세포를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또 기증자가 많은지 궁금하고 이게 가족 간에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인간 백혈과 항원이 일치하는 거를 이제 공여자를 찾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네. 부모님이 같은 형제 간에서는 그 일치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나랑 나의 형제랑 1대1로 했을 때 25%는 완전 일치할 수 있고 25%는 완전히 다를 수 있고 네. 50%는 반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형제 간에 이제 완전 일치하시는 분이 있는지를 찾고 없으면 저희가 골수 은행에 비혈연 간에 백혈구 항원이 일치하는 분이 있는지를 찾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인구 맞는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그 10,0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골수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그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골수 은행에서 맞는 비혈연 기증자를 찾게 되고 네. 요즘은 비혈연 기증자가 만약에 없다. 네. 완전히 맞는 분이 없다. 그러면 다시 가족 안으로 돌아와서 가족 안에서 절반만 맞는 이제 반일치 이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형제 간의 반일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은 반일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저희가 이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소아라든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대열 은행을 찾아서 이제 제대열이 맞는 분을 찾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받는 동종 이식에 있어서 일단 부모님이 같은 형제 간이 일치 확률이 가장 높고 또 부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혈연 관계가 아닌 이제 비혈연 간 중에서 타인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요. 예. 네. 그럼 이식 후 회복 기간이나 이식의 성공률도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건강한 조혈모세포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식 후 회복 기간은 이제 환자분의 상태나 전신 상태나 연령이나 질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이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네. 일단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보다는 회복이 조금 빠르고요. 네. 이유는 이식 이후에 면역 억제제 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을 하시면 쭉 이어서 회복을 하시게 되는 거고 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이식 이후에 면역 억제제를 저희가 쓰기 때문에 면역 저하 기간이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보다 길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면역 억제제를 쓰더라도 이식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아주 걱정하는 합병증인 이식편대 숙주병이라고 하는 병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발생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이제 환자분이 회복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없이 환자분께서 잘 회복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면역 억제제를 이식 이후에 저희가 끊기 시작하는데 네. 끊고 크게 문제 없으시면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시면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조금씩 하셔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식의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네.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저희가 백혈병 환자를 이식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50에서 60% 사이의 성공률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네. 그보다 더 좋은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병의 성질이 좋고 환자분의 전신 상태가 좋고 형제 간의 완전 일치 이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으면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또 저희가 완전 일치 이식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환자분 연령이 높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심하게 있으셔서 이제 컨디션이 나쁘시거나 아니면 병 자체가 갖는 특성이 너무 안 좋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식 성공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공여자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증을 하시기 직전에 채집을 하기 직전에 저희가 골수를 말초혈액에서 채집을 하기 때문에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혈액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가동화라고 부르는데요. 하기 위해서
이제 골수를 자극하는 촉진 주사를 맞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주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사 부작용이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채집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 조혈 촉진제는 소아 환자들한테도 아주 광범위하게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촉진 주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걱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채집이 끝나고 나시면 완전히 이제 다 회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환자들은 뭐 합병증이라든지 조심할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면역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뭘까요? 이제 동종 조혈세포 이식이 저희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식편대 숙주병, 그러니까 이식해서 들어간 백혈구가 환자 몸 안에 있는 정상 세포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는데 면역 억제제를 쓰면 그걸로 인해서 면역 저하가 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생기지 않는 이상하고 드문 감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식편대 숙주병이 이제 저희가 급성 만성으로 나누는데 어쨌든 급성기에는 몸에 있는 전신 세포를 전부 다 침범을 할 수 있고 특히 폐나 이런 이제 주요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굉장히 오래 써야 되고 그 폐기능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나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관리를 굉장히 잘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근데 환자분들께서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해서 이걸 100%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저희 이제 병원마다 그 기관마다 특정 시기에 어떤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빨리빨리 확인을 하고 조기에 어떤 약을 써야 하면 쓴다든지 하는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식편대 숙주병과 관련된 치료 약제라든지 혹은 감염병하고 관련된 항생제, 항균제, 뭐 항바이러스제 같은 여러 가지 약제들이 새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20, 30년 전에 비해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성공률이 많이 올라갔죠. 저희가 그리고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면역 억제제를 일단 드셔야 되는 건데요. 그럼 혈액암 환자들은 치료 후에도 평생 약을 먹기도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조혈모세포 이식,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나면 면역 억제제를 평생 드시진 않고요. 이거를 기간을 정해놓고 저희가 이식편대 숙주병이 가장 많이 급성 이식편대 숙주병이 생기는 기간 동안에는 면역 억제제를 유지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천천히 줄여가지고 끊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끊는 것을 시도해서 잘 끊으시면 이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드시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고요. 끊고 있는 와중에 이식편대 숙주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끊었는데 지내시다가 이식편대 숙주병이 나중에 생기는 경우거나 하는 경우에는 다시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고 치료를 위해서 써야 되고 또 치료가 잘 되면 또 줄여가지고 끊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적은 면역 억제제를 끊는 것이고 많은 환자분들이 드시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는데요. 일부 환자분들은 만성 이식편대 숙주병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면역 억제제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럼 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만큼 감염 질환이라든지 조심할 부분도 많겠어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마치시고 이제 저희가 무균실에서 환자분이 퇴원을 하실 때 그 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외출이나 이런 생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다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동종 이식의 경우에는 이식 후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특히 음식과 관련된 그 식이 제한을 많이 이제 완화시켜드리고 일반식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으시기는 하죠. 근데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식이 제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자가이식이든 동종이식이든 이식 이후 초기에 면역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기 동안에는
일반 생식을 금하셔야 네.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약하고 관련된 조심하셔야 되는 음식이 있거든요. 네. 뭐 과일, 뭐 자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실 수 있게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네. 여러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치료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고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갖는 불안감이랄까요?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질문도 많으시고요. 네. 뭐 질문은 뭐 다양하죠. 이제 일단 저희가 주기적으로 병이 재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이제 재발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괜찮을 수 있는지 네. 병이 재발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음식 관련된 그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왜냐하면 이 이식 이후에 막 1년씩 이렇게 식이 제한을 하시다 보면 근데 그 앞에 이미 혈액암 치료를 하시느라고 항암 치료하시면서 못 드시는 음식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드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잘못 드셨다가 이런 합병증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질문이 많으시고 뭐 저희는 보통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식사 조절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너무 병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교육시켜 드린 그 범위 안에서 그걸 지키시면서 그 범위 안에서는 일상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라. 그래야지 잊어버리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더 경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혈액암은 예방법이라든지 조기 발견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뭐 앞서 멍이 좀 쉽게 든다든지 뭐 혈소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뭐 출혈이 잦은 것도 좀 의심 증상일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의심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게 참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려운 건데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묻어나셔서 조금 며칠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수치가 그렇게 많이 걱정스럽지 않은데도 그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서 계속 검사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일단 혈액암은 저희가 조기 발견으로 발견을 할 수 있는 암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하시면서 혈구를 이제 괜찮은지 확인을 하시고 또 이런 뭐 감기 증상이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열이 계속 난다든가 체중이 단기간에 너무 갑자기 많이 빠진다든가 혹은 이제 밤에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내 친구가 다 젖고 속옷을 갈아입어야 될 정도의 그런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하면 이제 그런 거는 어쨌든 혈액암이라든지 다른 암하고 관련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병원에 가셔서 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혈액암과 치료의 하나인 조혈모 세포 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엄지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지럽다는 느낌일 때 빈혈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이 곧 빈혈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적혈구가 부족한 빈혈일 때 생기는 증상, 어지럼증에도 증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빈혈은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인 거죠? 뭐 적혈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빈혈이긴 한데요. 적혈구 안에 있는 이 혈색소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도 빈혈이라고
보통 진단합니다. 네. 이 빈혈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빈혈의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요. 가장 흔하게 있는 게 이제 철분 결핍에 의한 빈혈이고요. 네. 뭐 비타민 B12나 아니 엽산 부족 때문에 생기는 빈혈도 있고, 뭐 암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과 같은 만성염증 때문에 생기는 빈혈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골수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도 있고, 뭐 혈액암이나 아니 골수를 침범한 암에 의한 빈혈, 네. 아니면 그 적혈구가 파괴되는 이제 용혈성 빈혈도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이 다양한데요. 그럼 일단 적혈구가 부족해지면서 이제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으로 신호가 오는 건가요? 사실 이 빈혈이 심하지 않으면 증상을 모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또 빈혈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증상에 적응이 돼서 실제 빈혈이 심한데도 불편함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나타날 정도의 빈혈이 생기면 온몸이 이제 무력해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피곤하고 숨차고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거리고 외부로 보면 피부나 아니면은 눈 밑 결막이 이제 좀 창박하게 보이거나 네. 손발도 차갑고 저리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무기력하다, 피곤하다, 숨차다, 뭐 창백하다, 어지럽다 여러 증상들을 호소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어지럽다는 느낌일 때 이제 빈혈을 떠올리게 됩니다. 빈혈의 증상 중 하나가 어지럼증인 건 맞는 거죠? 빈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증상이 사실 어지럼증이고요. 네. 어지럽다라는 이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평소에 그냥 머리가 막지 않고 아프다. 그리고 평소에 어지러운데 네. 특히 뭐 앉았다 일어날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 뭐 그렇다고 다만 어지럽다고 해서 무조건 빈혈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실제 어지러움증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여러 원인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빈혈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곧 빈혈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네. 어지럼증의 증상도 워낙 여러 가지지 않나요? 뭐 빙빙 돌기도 하고 핑그르르 또 아찔하다는 말도 하고요.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은 어떤 느낌일까요? 뭐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게 어지럽다고 표현은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어지럽냐고 여쭤보면 네. 참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이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다. 특히 이제 고개를 돌릴 때 좀 그런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라고 하면 이석증과 같은 귀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어지럽다. 계속 그냥 어찔어찔한 느낌이 있는데 팔다리의 감각이나 운동에 이상이 생긴다. 네. 그러면 이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어지럼증도 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빈혈로 생기는 어지럼증은 약간 이제 무겁다. 네. 정신이 좀 흐리다, 어찔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요.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고 생활이 이제 가능한데 약간 불편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기는 하고요. 네. 활동을 할 때 좀 더 심해지는데 이건 쉬어도 계속 불편하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을 감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숨이 찰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빈혈로 숨이 찰 수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빈혈이 생기면 결국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서 산소가 부족하다.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면 몸에서 이제 이런 부족한 산소를 채우려고 네. 호흡이 좀 가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숨이 차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참 빈혈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걸 텐데요. 특히 가임기 여성들 중에도 빈혈인 경우가 많던데 왜 그런 걸까요? 빈혈이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생길 수 있긴 한데 네. 가장 흔한 게 사실 가임기 여성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성분들, 가임기 여성분들은 주기적으로 생리를 하기 때문에 네. 혈액이 이제 배출이 되고 빈혈이 이제 유발이 되는 건데요. 네. 이 출혈이 생겨도 평소에 이제 철분을 잘 공급해준 분이라고 하면 몸에 이제 잘 저장되어 있던 그 철분으로 이제 다시 이제 빈혈을 교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체중 감량을 좀 많이 한다. 뭐 그래서 철분이 풍부한 육류 같은 음식을 좀 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철분이 모자라니까 생리 후에 이제 이런 빈혈들을 교정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 같이 생리 때 출혈량이 워낙 많은 경우에도 빈혈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리 때 출혈로 이제 가임기 여성들 중에도 빈혈인 경우가 많은 거고요. 네. 노년기에도 빈혈의 위험을 잘 살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노인 때도 이제 빈혈 위험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빈혈이 유발되는 원인이 사실 암이나 출혈 같은 이제 심각한 질환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 또 중요하고요. 추가로 빈혈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만성 질환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빈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빈혈이 방치가 됐을 때 다른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도 노년기 빈혈의 원인일 수 있을까요? 이 노년기 빈혈이 원인이 다양한데 이제 네. 단순히 노화에 의해서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질환, 암이나 출혈 같은 건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네. 고혈압, 당뇨, 만성 간질환이나 신장 질환 같은 이런 만성 질환 때문에도 빈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결국에는 이 만성 질환에 의해서 생긴 빈혈은 원인을 잘 관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빈혈이라는 게 대수롭지 않은 거 아니냐, 좀 어지럽고 좀 불편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빈혈을 교정하지 않았을 때도 이런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이 악화되거나 심장 질환이 생기거나 심부전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낙상에 대한 위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복용 중인 약물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까요? 빈혈을 유발하는 약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간혹 이 약물에 의한 빈혈도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들을 쓰게 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이제 심장 질환 요것 때문에 쓰는 약물 자체에 의해서도 빈혈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항생제 중에서 적혈구 생성을 좀 억제하는 경우에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속이 좀 안 좋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네. 제산제를 좀 장기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철분 흡수를 방해하면서 빈혈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노년기 빈혈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참 다양하네요. 이게 노년기 빈혈은 너무 증상도 애매하고 원인도 좀 다양하고 네. 특히나 이제 하나의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만성 질환도 있고 염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원인이 뭔지 찾아서 교정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질환으로 이제 드시는 약들도 많으신데 그 약물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혹여라도 다른 이유가 없는데 빈혈이 지속된다. 그러면 내가 먹는 약이 빈혈의 원인은 아닌지 꼭 주치의랑 상의가 필요한 거죠. 네. 또 암이나 출혈 말씀하셨는데요. 노년기 오래된 빈혈이 치매나 암과도 연관이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관련이 있긴 한데요. 네. 이 빈혈이 방치가 되는 경우에 실제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그 질병의 발생 위험이 많게는 50%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빈혈을 방치했을 때 암이 새롭게 생기냐?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빈혈의 원인이 암인 경우에 사실 이거를 원인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방치한다면 결국엔 암이 악화되고 그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고 해서 방치하지 말고 어쨌든 원인이 심각한 암 같은 질환이 있는지는 조기에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네. 참 건강 관리를 잘하는 노인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빈혈 위험도 높아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좀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양과도 관련이 높지 않을까요? 건강 관리 일단 잘하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건강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식사도 잘하시고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잘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도 잘 되고 암 예방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으시거든요. 그러시죠. 그럼 당연히 빈혈도 확인되고 다른 부분에 이상이 생겼는지 즉 빈혈이 유발할 수 있는 만성질환 암에 대한 확인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먹는 거 당연히 신경 쓰십니다. 영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영양 섭취가 부족합니다. 특히 단백질, 철분, 비타민 섭취 잘 못하시는데요.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양 섭취를 잘하시기 때문에 사실 빈혈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봐야죠. 네.
영양 부족뿐 아니라 또 만성 염증이 주는 철 결핍도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요새 만성염증이 참 다양한 질환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이 다양한 상황이 빈혈의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실제로 철분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네. 골수에 철이 저장이 잘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만성염증이 있으면 혈색소로 철이 결합하지를 못합니다. 네. 실제로 혈중의 철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피를 이제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 실제 철분이 부족한 건 아닌데 쓰지를 못해서 네.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체중 변화도 위험 신호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 들면 자연히 살이 빠진다는 생각에 무심한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빠지면 네. 이게 뭐 식사를 평소대로 하고 활동량도 변화가 없는데 6개월 정도 지켜봤더니 5% 이상 체중이 빠졌다. 그럼 이상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물론 노인에게서 보면 이게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유 없이 노화와 관련이 돼가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체중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당연히 이제 노화에 의한 체중 감소라고 단정 짓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당뇨, 간질환, 폐질환 같은 만성질환 생기기가 쉽고 암도 발생 위험이 높은 게 노인이기 때문에 네. 노인에서 체중 감소면 이런 만성질환이나 암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네. 결국 이런 만성질환이나 암도 빈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만약에 이런 심각한 질환이 없다는 게 확인이 돼도 이 혹시라도 식사량이 부족하거나 영양결핍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빠지면 이제 이상 신호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낙상 위험도 얘기를 하셨는데 노년기 빈혈이 주는 위험에서 낙상 위험도 빠질 수 없지 않나요? 이 노년기 빈혈을 관리를 해야 되는 큰 네. 문제 중에 하나가 심장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과 네. 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거든요. 이 노인은 이제 그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고 네. 동반된 골다공증 때문에 넘어졌을 때 골절이 쉽게 생기거든요. 만약에 이제 뼈가 부러지면 수술해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골절이 잘 생기는 척추 같은 경우에도 보조기 차고 2, 3개월 지내줘야 되고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 포함해서 한 2, 3개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문제는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15%에서 20%에서는 1년 내에 돌아가십니다. 수술을 아예 못 받는 분들은 50%까지 돌아가시기 때문에 네. 사실 간단한 이 빈혈이라는 문제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망까지 그렇게 이어질 수 있고 참 노년기 빈혈은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요. 치료는 원인 치료가 우선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빈혈 때문에 어지럽고 숨이 차고 기운이 없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식사도 안 하시고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 누워만 계실 거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빈혈 증상 악화되고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는 거고 이런 이제 문제는 또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질환도 악화되기 때문에 또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빈혈의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에서는 암이나 출혈 같은 심각한 게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잘 먹는 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이런 걸로 좀 해결이 됩니다. 결국 이제 영양결핍, 만성질환이라는 원인이 교정이 되면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죠. 네. 참 노인성 빈혈로 구분해서도 얘기가 되는 건 그만큼 노년기 빈혈 위험이 높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건강검진에서 특별히 살펴는 수치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에서 이 빈혈이 강조가 되는 거는 건강한 젊은 성인에 비해서 합병증이 잘 생긴다. 건강에 문제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또 하나는 이제 빈혈이 생기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검진만 해서 2년 주기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빈혈 검사가 있고요. 만약에 빈혈이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그게 왜 생겼는지
좀 확인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네. 뭐 위장관 출혈이든지 이런 거는 위내시경으로 볼 수 있고 대장암이 있는지는 분변 잔멸 검사로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혈압이라든지 혈당 수치를 통해서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당뇨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 때문에 빈혈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네. 간 수치나 신장 수치를 통해서 만성간 질환이나 만성 신장 질환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사실 간단한 검사지만 다양하게 빈혈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건강검진 수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잘 먹는 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식습관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노년기 빈혈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중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영양 보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노인이 되면 치아가 좋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편식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육류는 이제 씹기도 어렵다, 소화시키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당연히 이제 단백질 섭취뿐만이 아니라 철분, 미네랄, 비타민 부족 때문에 빈혈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의 육류 섭취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 꼭 챙겨서 드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채식 위주로 하시는데 육류 섭취도 좀 중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빈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어지럽다? 이건 빈혈이다. 네. 빈혈은 철분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건 좀 피하시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철분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하긴 하지만 노인엔 다양한 어지러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노인에서는 증상이 애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 아니라 나 좀 기운이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숨이 차다, 뭔가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잊어버린다 이런 이제 비특인 증상들이 있을 때도 이 빈혈에서 잘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지 마시고 네. 빈혈에 대한 검사를 꼭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지럼증뿐 아니라 피곤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도 한 번쯤은 빈혈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년기 빈혈이 주는 위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